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이란 전쟁이 개전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주말 사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대면 협상 소식은 결국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몇 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대학 건물 위쪽에서 연기와 화염이 피어오르고 다른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됐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진 이스파한 공과대학도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대학 연구소와 과학자들,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국가 과학 기반과 문화유산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همه دانشگاه‌های رژیم اشغالگر و دانشگاه‌های آمریکایی در منطقه غرب آسیا تا زدن دو دانشگاه به تلافی دانشگاه‌های ایرانی تخریب شده هدف مشروع ما هستند. 이란에 대해 공습만 이어오던 미국은 곧 지상작전도 전개할 태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이란에서 수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특수부대와 일반 부대의 합동 기습작전 형태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될 병력 배치도 시작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에 탄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3,500명이 중동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또 다른 상륙함 2대도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s going to keep at it for a little while longer to ensure that once we leave, we don't have to do this again for a very, very long time. 지상군은 이란 원유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다른 섬을 점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작전이 개시되면 이란의 저항으로 미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해 미군 1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국가와 군사 협력에 나선 우크라이나도 표적 삼으면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입니다. 연기로 뒤덮인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미 공군 기지. 현지 시간 27일 이란군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곳을 타격해 미군 10여 명이 다치고 공중 구뷰기 등 전략 자산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در موج 83ام عملیات بعدی صادق 4 با رمز مقدس یا ابا عبدالله الحسین علیه السلام 이 기지는 여러 차례 이란의 보복 표적이 됐던 곳인데 지난 1일에도 공습을 받아 미군 1명이 숨지고 급유기 5대가 파손됐습니다. 이란은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 시스템 보관소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해 군사협력 협정을 맺자 우크라이나까지 새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Окрім експертизи, навчання, копродукції, виробництва, інвестування, всі ці напрямки будуть задіяні.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체득한 이란제 드론 방어 기술을 중동 국가에 수출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이지만 졸지에 이란 전쟁에도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와 사해 주변 지역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고 나선 예멘 후티 반군도 이틀째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란은 불과 이틀 전에 미국 동맹국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었습니다. 그런데 대면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에는 해협을 열어줬습니다. 보름 전쯤 이란 공격을 받아 화물선이 침몰했던 태국도 합의를 통해 통행을 보장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선체 대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화물선에서 회색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태국 국적의 이 화물선은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 할리파 항구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은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رزمندگان جان برکف ما در نیروی دریایی و هوافضای سپاه ضمن کنترل هوشمندانه و قدرتمندانه تنگه هرمز 혁명 수비대의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국적 선박 10척의 통행을 이란이 허용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과 달리 파키스탄은 매일 2척씩 모두 20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행할 수 있도록 이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तेल की कीमतों में क़यामत ख़ेज़ इजाफे से बचाने की भरपूर कोशिश कर रहे हैं तो दूसरी जानिब सफारती मुहाज़ पर अमन के क़याम के लिए 파키스탄은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이란과 합의를 통해 유조선 통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อย่างเช่นที่กระทรว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นะครับท่าน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านปลัดกระทรว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บริหาร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 이란이 해협의 선별적 통제로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협상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열렸습니다. 시위 이름이 노 킹스인데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전통 지지층인 마가 안에서도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뒤로 모여 맨해튼 거리를 행진합니다. 시위대는 개구리와 닭 등 동물 복장으로 평화로움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은 없다,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미국 50개 주 전역은 물론 유럽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집회인데 주최 측은 800만 명 이상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사회운동가인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대표 출연자로 공연했고 배우 로버트 드 니로도 참석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과 강경 이민 정책 등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e's treating human beings worse than animals.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반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 am not for going halfway across the world to fight. And it already has economic consequences on us with the price of oil going up. CNN은 이란전으로 마가 진영에서 내부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서로의 험지에 도전장을 내는 후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 현재까지 당내에 출마 희망자가 없는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내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김부겸 전 총리는 내일 국회와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두 차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은 228 민주운동은 김 전 총리가 행안부 장관 재임 당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대구 경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6년 전 총선 캠프 해단식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라는 내가 이 끊을 수 없는 이 도시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한 역할도 계속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역구도 타파를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며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당내 출마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전남 광주시가 출범하는데 당이 후보도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라고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익숙한 정치일수록 더 과감하게 흔드는 것, 그것이 지금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변화라고. 국민의힘은 내일 현역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참여하는 대구시장 경선 토론회가 열리는데 다음 달 17일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집니다. 앞서 컷오프된 주호영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진숙 후보도 독자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 국조특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간의 통화 녹음인데 민주당은 명백한 조작 기소라며 다음 달 현장 조사까지 예고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의 보도 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임을 자백할 것을 회유했다면서 2023년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 예비후보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 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시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2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어 맞춘 조작 기소에 나섰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가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 녹취록은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이어붙인 전형적인 짜깁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다음 달 9일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의 수원지검 사무실과 영상녹화 조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박상용 검사는 짜깁기한 내용이 아닌 전체 녹취를 공개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자백을 조건으로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조건으로 박상용 검사가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박 검사는 제안을 먼저 한 건 서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이 터무니없었기에 결국 모두 안 된다고 답했고 서 변호사 제안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변호인일 때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많이 했다며 이는 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백이 담긴 조서에 대해 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 동의를 하려다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갈등하기도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박 검사는 짜집기된 녹취가 아닌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팀 책임자였던 홍승욱 당시 수원지검장 등 3명도 입장문을 내고 허위 진술 요구는 없었고 적법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 날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실시됩니다. 이번 재보궐엔 중량감 있는 여야 정치인 다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규모도 미니 총선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래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재보선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번에 재보선이 몇 군데에서 열립니까? 네, 현재까지 확정된 건 5곳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 무효형으로 3군데선 재선거가 예정돼 있죠. 여기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공천장을 받고서 다음 달 30일 전 의원직에서 사퇴한다면 10군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직 사퇴 시한은 돌아오는 5월 4일이잖아요. 4월 30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보선 지역구 수가 결정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4월 30일 이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 내년 4월까지 해당 지역구는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 만약 전재수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고서 5월 1일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지역구 확정 시한 사이에 좀 시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 시차를 향후 정계 개편에 좀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 지역구를 굳이 내년까지 비워두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재로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전재수 의원의 경우를 한번 계속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이 북갑은 부산 18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깃발이 꽂힌 곳인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낙선을 했을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전 의원이 지금껏 개인기로 수성해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당의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아예 좀 공석으로 두려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 의원의 울산 남갑도 보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당선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최대 관심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때문이죠. 네, 이른바 주한연대 가능성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죠. 이게 만약에 현실화할 경우 한 전 대표가 대구 수성갑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외에는 부산 해운대 갑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선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여권에서도 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국회 입성 여부에 따라서 향후 여권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조 대표의 경우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안상갑 이렇게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검토되는 걸로 전해지고요. 조 대표의 출마 문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 연대와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송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봄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주말이었습니다. 전남 고려의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129km, 국내 최장 규모의 벚꽃길도 장관을 이뤘는데요. 여기에 더해 노란 수선화까지 피어나면서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연분홍 벚꽃이 도로 위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꽃터널 사이로 차량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129km에 있는 이 벚꽃길은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지난 34년간 조성된 국도와 지방도 등 24개 구간이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족 단위 상충객들은 마주한 봄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엄마 봐. 김치. 잘한다. 나도 엄마 보고. 가족끼리 벚꽃 보러 차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까 길도 건너오면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잔디밭에 앉아 즉석 공연을 즐기고 벚꽃을 어루만지며 추억을 쌓습니다. 톨게이트 지나면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벚꽃 많은 거 처음 봐가지고. 예쁜 사진 많이 남기고 눈에도 많이 담아가고 하고. 벚꽃길 아래 호숫가에는 노란 수선화가 화려함을 뽐냅니다. 이리 봐주세요. 아 예쁘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진짜. 네, 상큼한 느낌이 나고요. 벚꽃과 함께 수선화를 함께 보니까 너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 전국 대부분 지방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돼 남녘의 봄 기운은 수도권으로 빠르게 북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거루입니다.
네, 오늘 오전 천안 논산고속도로 나들목 구간에서 과산화수소를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급격한 곡선 구간을 돌다 무게중심을 잃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아래 비탈면에 탱크로리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농수로 쪽에서 액체 주입구가 보일 정도입니다. 실려있던 과산화수소 16톤은 다행히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충남 논산시 연무나들목 곡선 구간을 지나던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뚫고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급격한 곡선 구간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주행 경로를 벗어난 겁니다. 유턴식이죠. 산화차가 타고 나죠. 화물차랑 승용차 다 그래요. 똑같아요. 유턴하듯 둥근 원을 그리며 빠져나오게 설계된 나들목 구조상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일 충북 음성군 감곡 나들목 인근에선 배터리팩을 옮기던 25톤 화물차가 넘어졌고 지난해 1월 청주에서는 15톤 화물차가 쓰러져 폐지가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11월 고령에선 넘어진 화물차에서 돼지 30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도 빚었습니다. 곡선 구간은 경사와 회전 각도가 심한 만큼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측은 특히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승객 359명이 탄 한강 유람선이 자초됐습니다.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린 건데 승객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나들이 나온 시민들 때 아닌 소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한강 한복판에 유람선이 옴짝달싹 못한 채 떠 있습니다. 강변 한켠엔 구명조끼 수백 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반포대교 부근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좌초했습니다. 수심 낮은 데를 이렇게 턴하다가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유람선에 있던 승객 359명은 소방구조정 등에 옮겨 타 사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람선은 현재 사고 지점에서 5km 떨어진 이곳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돼 있습니다. 운항사는 안전점검을 위해 유람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8항차 있었는데 다 취소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They told us that it's closed. They can't do any cruise because it's under an inspection or something like that. I feel heartbroken because I want to experience. 서울시는 내일 현장 조사에 착수해 안전운항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사법 3법을 밀어붙인 범 여권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초안에는 대부분 민주당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이유와 근거 무엇일까요?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지난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치명적인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희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 불신을 거두지 않고서는 법원이 제대로 탄핵안 초안을 보면 조 대법원장이 별동대라고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 사전 배당했다는 의혹을 핵심 탄핵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인데요. 연구관들 10여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하지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대법원 연구관이 미리 쟁점을 정리하는 건 불법도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사건이고 또한 그 판결 선고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탄핵안 초안에선 마이 2시간이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이 2시간 만에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가 반복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같은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자동적으로 또 이제 그 해당 소부가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곧바로 이제 전압으로 다시 회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내란을 도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특검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또 한 번의 단순 의혹 제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제시해야 할 근거가 많아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수막 제작도 시작이 됐는데요. 국제유가가 뛰면서 현수막 제작에 쓰이는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단가 인상이 예고됐는데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천 발표를 코앞에 둔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은 이미 현수막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인쇄업체는 울상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대폭 오른다고 지금 난리예요. 사람들이 물량을 지금 공급을 안 해줘요. 오른 가격에 주려고. 이번 주까지만 해도 6만 원 선이던 이 6m짜리 현수막 가격은 내일부터 최대 8만 원대까지 오릅니다. 원인은 중동발 고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자 합성 섬유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 현수막 원단값 인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예비 후보들입니다. 법정 선거 비용은 그대로인데 홍보물의 핵심인 현수막 단가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갔다면 많이는 못 올려도 한 10% 정도는 인상해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앞두고 홍보 예산을 기존보다 높게 잡아야 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울상입니다. 웬만한 현수막은 다 이제 1,000만 원대가 다 넘어가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중동발 고유가 여파가 선거 비용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죠.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인데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수준일까요?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기자 먼저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한 비영리 연구단체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그러니까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보유세로 150만 원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세가 낮다는 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져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도 센 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 국가 평균 3.75%보다 높습니다. 국회 예산처가 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미국은요, 보유세가 높은 편이잖아요. 반발은 없나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시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거나 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재산세를 거두면 그 지역의 학교와 생활 인프라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만큼 자신이 사는 곳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로 쓰입니다. 강남에서 거둔 종부세가 강남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주로 교육에 씁니다. 교육에 1차적으로 많이 가고요. 교사들을 많이 뽑으면 미국은 재산세 올리고 교사가 조금 줄면 오히려 재산세 낮추고 그런 주도 꽤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나라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다르고 또 깎아주는 제도도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 계산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까지 모두 종합해서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12%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GDP 대비 조세 비중은 4%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실거주 목적이나 1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부분은 다소 낮춰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순히 집값을 누르기 위해 세금만 올릴 게 아니라 거래세 완화와 종부세 개편 등 종합적인 세제 수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다음 주 외교 일정 등으로 시기를 앞당겨 제주를 찾은 건데 유족들과 만나선 4.3 사건 진압 공로에 대한 서운 취소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회가 제주 4.3 희생자들이 안치된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합니다. 이어 15,126명의 위패가 있는 위패 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 앞에서 추모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썼습니다. 과거에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전면 배제하자는 내용의 특례 법안이 2024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걸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선물입니다. 원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선 4.3 사건 진압 공로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4.3 사건 수습 임무를 맡았던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자격 취소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을지 무공 훈장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이 법률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했다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새 고체 엔진 출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요격이 훨씬 어려운 다탄두 ICBM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와중에 나온 북한의 이 움직임,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정은이 거센 불줄기를 뿜어내는 엔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를 적용한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장면입니다. 최대 추진력 2,500kN, 255톤짜리 물체를 하늘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으로 북한은 지난해 9월보다 출력을 26%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공개인 이번 고체 연료 시험은 이전 엔진 성능 점검 등과 달리 실제 추진력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 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 전략과 군사적 수요 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해당 엔진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될 ICBM 화성 20형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20형은 탄두가 더 커졌는데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ICBM 개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 탑재 능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거리나 기동 여유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신형 전차의 능동 방호 체계 시험도 참관했는데 북한은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100%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특수작전부대 훈련까지 하루에 전략무기와 기갑전, 특수전의 3요소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중동에 묶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고도화하며 이란과는 체급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최근 들어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장지수 펀드, ETF 찾는 투자자들 많은데요. 개별 종목을 잘 모르더라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이정현 기자가 ETF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증권사 상담 창구, 직장인부터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문의가 많습니다. 개별 종목 몰라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틀려고 왔습니다. 묶음으로 해서 신경 더 쓰는 게 좋다. 바이오부터 내가 가지는 게 한 10개 종목은 돼요. ETF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자산 총액은 약 380조 원으로 1년 새 배 이상 불었고 종목도 10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ETF는 펀드와 비슷하지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피 등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과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테마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 추종형에 기본으로 투자하되 테마형을 섞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자산은 시장을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됐던 배당주가 됐던 일부 코스닥이든 그렇게 섞어서 투자하시면은 약간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같이. 특히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적립식 장기 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져갈 ETF가 아니라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가 사실 가장 좋은 투자라서 지금 우상향하는 자산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투자를. 다만 전문가들은 비슷한 유형의 ETF라도 투자하는 종목과 운용 규모, 수수료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작년보다 6일, 평년보다 10일가량 빠르게 핀 건데요. 한편 전국 최대 벚꽃 축제 진해군항제 현장은 팝콘 같은 벚꽃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중심으로는 최대 60mm 이상, 수도권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부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인 화요일 오전 모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